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파스타 등으로 나의 아저씨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배우 지망생 등도 내사 물망에 올랐는데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이 마약 범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 이선균 씨의 마약 내사 의혹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상세히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사건 사고가 많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선균 배우의 마약 내사 소식에 유명 중국 맥주에서 이 소변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아니 뭘 먹으라는 거죠?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21조.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우디, 수소, 전기차 분야 등등 21조를 한국에 더 푼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우디를 방문 중이죠. 빈살만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작년 대한민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그때 40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는데 40조 받고 21조 더. 잠시 후에 관련된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복귀. 한겨레 신문 6면 누가 복귀할까요? 오늘 당무 복귀합니다. 이 대표. 최고위원은 이재명. 통합 민생 순항할까? 지난 금요일에 재판도 받았고 이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후문입니다. 35일 만에 복귀했는데 문제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최고위원 등이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딜레마.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딜레마 새 인물 검토 주말까지 인선의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뉴스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 이제 올드 스토리가 됐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인선하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김진의 돌직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시사상식, 오늘의 시사 용어를 매일 하나씩 김진 앵커가 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시사상식은 뭘까요? 럼피스킨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가 오늘 시사 용어로 등장됐습니다. 뭘까요? 럼피스킨, 오늘 중앙일보 등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농장 럼피스킨병 비상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럼피스킨은요,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 럼피스킨병에 감염이 되면 젖소가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고 폐사율은 10%에 달하는 공포의 소 질병이라고 합니다. 모기 등 흡혈공축으로 전파된다고 하니까 소를 키우는 이 축가에서는 비상입니다. 오늘의 시사 용어는 바로 럼피스킨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껏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먼저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최근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돌직구로 돌아온 안용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의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팡이 없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는데 재판에서 과연 어떤 게 이슈였고 공방이었는지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죠. 그 포옹의 의미, 35일 만에 복귀. 지지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를 포옹했는데 이 포옹에 대한 의미는 뭐였을까가 사실 오늘 많은 보도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정진상에게 책임 전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일 금요일이었죠.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 때 공소 내용은 정진상이 한 게 곧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돼 있다.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 정진상이 받았으면 나도 받았냐? 라는 식의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헌법상 연좌제는 금지다. 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정진상이 받아도 내가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변론을 펼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화 안 할 테니 안아보고 싶다라고 지지난 재판 때 정진상 씨를 아는 바 있죠. 재판부는 이재명 배임 혐의와 정진상 뇌물 혐의를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는데 정진상이 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받은 거냐? 정진상이 배임했다고 해서 내 책임이냐? 라는 식의 이 변론인데 이 발언이 혹시 이 정 실장에게 어쨌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무언가 좀 포옹한 거 아니냐라는 뭐 추측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법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저렇게 이야기할 거면 그때 왜 포옹을 했는가? 안아줄 땐 언제고? 그러니까 일심동체라는 의미로 포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진상이 한 게 이재명이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한 일과 이제 정진상이 한 일을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이 한 일은 범죄란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나는 정진상과는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생각이 났냐면 유동규가 생각이 났어요. 유동규는 측근 호소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같은 사람은 내 측근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다. 유동규의 범죄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진상이 한 일이 범죄라고 하면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동규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닌가, 더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왜 포옹까지 했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재판은 그 대장동 재판이긴 하지만 백현동 것만 봐도 백현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종상향 4단계, 용도 변경을 통한 종상향 4단계. 두 번째는 임대 아파트 100%를 10%로 줄인 거. 이 두 결재 문서에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과 똑같이 서명을 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한 일 중에 일부분만 정진상이 허락을 받고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돼도 이게 거꾸로 간 건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시장에게 사전에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실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진상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건 아니지 않냐라고 되면 정진상의 범죄 혐의까지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겠다. 약간 뭐 손절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단은 최소한 뇌물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진상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은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차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최고위를 여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한 셈인데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죠. 자, 다시 재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거냐라는 말이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아니 나와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되자 증거 있냐라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뭐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포옹은 했지만 선긋기, 뭐 내지는 책임 전가, 내지는 손절, 뭐 다양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포옹 속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가 좀 수고해라의 뜻의 포옹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진상과 유동규의 차이점은 정진상은 정치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95년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있었고 실제로 자기를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정진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 둘의 관계에는 내가 너를 조금 손절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손절이 아니다. 네. 그런 의미까지를 지니고 있고 수고 좀 해라라고 일종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전 뭐 양해 포옹 아니냐? 네, 그런 게 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정진상과 연계되어 있는 그룹들이 당내에 장악이 돼 있어요. 소위 개딸 그룹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 떠나서 너는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정진상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유동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같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규는 정식 조직원이 아닙니까? 네, 조직원이 아니에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사상 이념 정치 경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유동규는 업자라고요. 어찌 보면. 업자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정진상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예.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 사법 리스크를 헤어나서 대통령도 될 수 있다면 아니 근데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네. 이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변론을 하고 검찰이 이제 정진상 씨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한다면 뭐 대장동 의혹과 뇌물 배임 독박을 정진상 실장이 뒤집어 쓰게 될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럼 법리적으로 들어가서도 과연 검찰이 정진상과 이재명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가도 그렇게 해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까 이제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의 반박은 아니 더지사 모르게 어떻게 정진상 실장이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냔 말이냐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주셨는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돼요. 예. 이게 복심이니까. 그런데 법리적으로 과연 검찰이 그걸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는 소위 구체적인 에비던스를 낼 수 있냐. 네.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정진상 씨와 이 대표가 정치 경제 공동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박근혜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표는 대부분 sak전 판결 받고 제3자 뇌물죄 또 경제 공동체 이런 논리로 결국은 수감이 됐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시절에는 이와 정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루돼 있다. 무슨 변명이냐.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그 이야기를 대신해 주고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정치 공동체 그리고 수하, 부하 직원이지만 형제간처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몰랐다. 너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방금 포옹하면서 네가 잘 해봐라. 아마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너가 잘 해봐라. 나까지 오지 않도록 해봐라 하는데 어찌됐든 좀 랑잡으라 그러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기시감이 든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재수 의원님 아니 무슨 뭐 조폭 영화 찍냐 우리가 뭐 네가 해라 이런 게 어딨냐 그냥 애틋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증거 있냐라고 한 말을 과도하게 연결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박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할 텐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곤란한 상황이 뭐냐면 참모가 비리에 연루됐을 때입니다. 예, 참모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함께 일하는 참모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을 때가 가장 이제 곤혹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것과 법적 책임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법적인 책임으로 법적인 이제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 뭐 경제 공동체다 무슨 뭐 참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정치적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중에 많이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큰 뭐 조직이든 아니면 무슨 뭐 기업이든 대신 참모가 큰 집에 가잖아요. 학교에 간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가 가라. 근데 실제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책임을 다 이제 독박 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2심 정심이에요. 왜냐하면 정진상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떠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미 저기 뭐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백현동 뭐 성남 FC 대장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정진상 씨는 거의 이재명 대표의 그 분신과 같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형을 갖다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아니 지금 정진상 씨 나이가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좀 있으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징역 30년을 받나 20년을 받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사면을 받는 것이 최대 지금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대신 가라 이렇게 하면은 반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진상은 이것은 내 숙명이고 내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전해지는 밑에 자막으로 가까운 상사인이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 금지 위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냉혹하게 들린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벌써 좀 선이 생기잖아요. 가까운 상사. 그러니까 뭐 동지 이렇게 지냈을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가까운 상사. 사실은 저도 가까운 상사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과의 어떤 그간의 관계를 가까운 상사와 부하로 묘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비정하다라는 지적. 두 번째는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지라는 건 염제대 금지다라는 건 제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그런데 말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헌법 13조 3항에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뭐 대신 책임을 갖다가 진다, 대신 불이익한 처분을 진다 이게 아니고 친족이어야 하는데 그럼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뭐 친족입니까? 뭐 둘이 뭐 사돈입니까? 아니면 뭐 피를 나눴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저런 이야기 속에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하고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반증하는 이야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진상이 성남시장 했습니까? 정진상이 경기도 지사 했습니까? 하지만 모든 온갖 비리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 지사일 때 벌어진 일인데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뭐 유동규나 뭐 김만배나 이렇게 돈 받은 거는 그거는 정진상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업무상 배임, 제3자 밀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진상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저런 시도 자체가 오히려 반증으로 정진상의 행위는 범죄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고요. 정진상이 범죄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저는 재판부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안녕한 의원님. 보면요. 가까운 사람도 모른다. 유동규. 친하지 않다. 뭐 같이 해외 출장 같은 분도 모른다. 김문기 처장.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가까운 사람이 없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평생 외톨이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정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상사 조직 생활 해보셨지만 오해하실까 봐 KBS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아니 뭐 어떤 사이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가까운 상사와 부하지간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이고 좀 멀리 뭐랄까, 느껴지죠. 멀리 좀 느껴지죠. 네네. 예. 아유 동생이에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동생 아우 형님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제 친한 건데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그간의 어떤 정치적인 인연이 가까운 상사 부하 사이로 표현하는 게 좀 충분할까요?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아는 또 그 관계를 아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계가 한 몇 단계 떨어져 가지고 그저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정진상 씨가 물론 겉으로야 뭐 하지 않겠지만은 속으로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라고 자문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가까운 상사.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이재명에게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진상에게 죄를 떠넘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이제 너무 과하게 좀 오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대장동 지금 재판을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진상에 대한 그 범죄 혐의들을 쭉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대장동 재판을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진상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결고리, 범죄 혐의점 이것에 대한 증거와 물증이 전혀 없다라는 그 반증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뭐 개인적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치 경제 공동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할 때는 그 불법적인 이익을 공유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의 관계를 무슨 경제 공동체다. 이거는 이게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판에서 법정에서는 상당히 이 재판부에게 공손히 하지만 검찰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 때는 재판장님이 제 인생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었죠. 지난 6일 대장동 재판 때는 건강 문제를 많이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지난 17일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 때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장보다는 여론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 대표의 발언은 언론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의 한 전문 변호사는 공손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는 없다. 좀 야박한 평가를 또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했는데 공손한 태도, 하지만 검찰은 뭐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태도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공손해서 나쁠 게 있습니까? 형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지금. 줄어들진 않아도 예. 늘어나진 않는다. 그것부터 일단 막아야죠. 늘어나는 것부터 막아놓고 그다음에 줄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으로 특히 받는데 자기 재판에서 최소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겨서 자기 형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네. 그것까지를 우리가 싸잡아서 이런네 저런네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35일 만에 복귀했고 일단 지팡이는 사라졌습니다.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해서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냈군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각 총사퇴 주장을 계속 단식됐던 요구였거든요. 내각 총사퇴. 그 주장을 다시 한번 조금 전 복귀해서 냈고요. 단합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이 지금까지 최고위원들 강성 친명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가결파 제명에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단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내각 총사퇴하라라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을 조금 전에 복귀해서 했습니다. 여야 두 분께 각각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안용환 의원님 네. 내각 총사퇴 이거는 사실 개연성이 좀 굉장히 실현할 수가 없는 메시지인데 단식을 할 때도 단식을 푸는 명분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건데 복귀해서 일성이 또 내각 총사퇴 요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야당 대표들도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마지막 카드로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 국정 기조 전면 쇄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번 지난주에 재판을 2번 나갔다고 그래요. 앞으로 11월 달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한 5번 정도 재판을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각종 혐의가 대장동, 백현동, 위중교사, 선거법, 뭐 카드, 쌍방울 관련 사건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은 네.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가야 될 텐데 또 그 이상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물론 멘탈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단식을 하신 분이라면은 글쎄 저렇게 아니 지금 웃고 계신 모습 보니까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재판 속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예.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들은 뭐 고름이다, 외상값 받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안 하실지 궁금하고 혹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또 발언이 바뀔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수박 당도 5, 4, 3 의원들은 안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결파를 던진 의원들도 이제 조만간에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20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이미 공천을 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당대표로서 복귀하고 난 뒤에 당을 향해서는 단합을 이야기하고 집권 세력을 향해서는 변화를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각 총사퇴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핵심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2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상 정부 부처의 어떤 실적과 성과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적과 성과가 있었다면 지금 경제와 민생, 살림살이가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대신 이제 뉴스를 덮었던 것은 검찰, 경찰, 감사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런 뉴스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에 좀 맞춰달라라는 측면에서 국정쇄신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구를 이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데 결국 이거를 돌파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가지고 실적과 성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국정 운영 지지도를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라 그래서 마냥 못 도는 척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가지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복원 메시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전재수 의원이 또 내주셨어요. 이제 수박 당도가 높다고 차별받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주셨는데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치 복원 중요합니다. 뭐 여야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도 받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복귀했으니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최근 강서 선거 이후에 여당이 달라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게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데 여당의 쇄신을 위하여 불려간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이전에는 이 여당 논평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민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배춧값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정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완화의 총력 대응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고 여당 대변인이 사실은 이 민생 문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좀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뭐 야도 그러고 여도 그러고 서로 비판하는 논평 많이 나왔는데 우리 박정호 의원이 당에 가서 이제 김장철 물가 챙기고 배추 풀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생경하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선 뭐 일성으로 알다시피 서로 공방하는 지나친 현수막 떼자 그런 제안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쨌든 배추값부터 좀 가을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갖는 것은 그나마도 여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구나. 또
또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야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이나 혹은 실제적으로 뭐 그 의정단상 안에서 조금 일반 의원들까지 파급되기를 바라요. 예. 대변인만 입으로 저렇게 하고 현장에 가면 계속 서로 간에 정치 공방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오랜만에 이렇게 변화의 모멘텀 자체를 살려나가기 어렵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당의 기조로 빨리 확산되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도 좀 더 이념 중심의 발언보다는 조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기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여야 대표, 여야 의원들이 TV 나오면은 이야기는 합니다. 민생 챙기자, 민생 정치하자. 그러니까 말로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행동을 보여주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양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들이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상당히 좀 주말 내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뭐 굉장히 좀 선량한 인상과 실제 방송이나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반듯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마약이 이 정도일까? 라는 경각심도 듭니다. 함께 보시죠. 이선균 씨가 마약 의혹에 경찰이 내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경찰이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친 거죠.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선균 씨에 관련됐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선균 씨 소속차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도 받았다.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한 바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글쎄요. 마약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과 공갈 협박은 별개이죠. 별개라 혐의는 좀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선균 씨 측은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고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첩보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내사를 밟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선균 씨 측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근데 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선균이잖아요. 말 그대로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들 많이 했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협박을 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뺏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그다음 이제 송금 내역까지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을 이제 공갈로 뺏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겠죠. 거짓말로 하진 않았을 거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고소장 내용대로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 사실이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뺏겼다라고 한 사실이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을 강하게 추정하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피내사자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되기 직전인 거거든요. 이제 피의자가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피의자 조사도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법적 절차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하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선균 씨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 배역에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유흥업소에서 그런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인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선균 씨가 뭐 지난번에 로버트 할리나 이제 이런 사람처럼
집에서 혼자 있다가 마약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투약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한 사건 자체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적발된 그 사람들이 뭐 본인뿐만 아니라 뭐 재벌 뭐 3세 연예인 지망생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로도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이 유흥업소 관계자인 것처럼 지금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선균이라고 하는 모습은 허상이었나 다른 모습이었나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3세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검사 등을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이성균 씨 하면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이자 예. 탤런트이죠. 아마 몇 년 전에 히트쳤던 나의 아저씨란 나의 드라마가 아저씨. 상당히 훈훈한 서민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저는 사실 이성균 씨 같은 스타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민을 합니다. 특히 10대 소년들. 현재 우리나라 이제 마약이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약을 권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마약 적발 건수가 작년과 같아. 급증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모방 소비를 증폭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성균 씨 지금 소속사에서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소속사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절대 사실무근이다. 그렇죠. 많이 안 했다면요. 사실무근이다. 뭐 법적 대응 취하겠다라는데 그런 대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걸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특히 유명인들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엄격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도 드라마를 보시는군요. 봐야죠. 네. 봐야 한다 오히려 더. 네, 그리고 저 드라마 참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인기 있는 드라마여서 더 많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이성균 씨가 평소에도 아내도 배우분이잖아요. 유명 네. 배우분이고 네. 자녀들도 있고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실제 가정적이기도 하고 배역도 로맨티스트 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해서 많은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 다 가진 사람이 왜 마약에 아내도 훌륭한 배우, 자녀들 성공한 영화배우, 많은 대중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 안티팬도 없는 이성균 씨가 그 이성균 씨 목소리 따라하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다 가진 분이 왜 마약을?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지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이미지도 좋고 목소리가 너무 또 신뢰를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목소리죠. 목소리였기 때문에 또 역할도 좋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연예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은 자기의 삶이나 이 작품들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흥행에 먹고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박을 터뜨리지만 그다음 작품은 다음 작품이 탈출 이런 뭐 개봉작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마약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의 불안정성을 예. 극복하려면 매우 잘못된 상태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끼리끼리가 만약 그렇게 중독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통이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벌가 외손녀가 또 이번에 이제 이성균 씨의 마약 의혹과 함께 내사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분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되고 있는 연예 지망생, 배우 지망생 또한 과거 마약 전과가 있고 8명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성균 씨 등 8명을 내사하거나 지금 형사 입건한 상태거든요.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아직은 내사 단계지만 경찰은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마약을 혼자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 명이 하기 시작하면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덜해지잖아요. 예. 그냥 동지의식 이런 부분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빠져들게 되고 또 한번 그렇게 되면 잊을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번에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마약에 그야말로 마약 아닙니까? 마약에 흡수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한번 빠지면 지금 남양유업 그분 마찬가지고 또 연예인 지금 데뷔하기 전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동체 자기네들 말에 그런 향락 공동체에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그 마약의 조직책들이 협박도 하잖아요. 다 이거 고리를 쥐고 있잖아요. 당신 이거 발설하면 당신 오늘부터 끝이야.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말하자면 내게 되고 또 마약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자리 있는데 질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지게 되는 그렇게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트랩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마약 폭로 협박 3억 5천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마약은 위험합니다. 이선균 씨가 마약 내사를 받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선균 씨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망한 작품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흥행 보증 수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이선균 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내와 함께 찍은 광고도 최근에 있었어요. 아내도 배우니까. 4편의 영화와 드라마 OTT 시리즈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선균 씨가 모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개봉 미정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배우가 교체되는 작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 광고, 식품 브랜드 광고, 부인 전혜진 씨와의 어떤 부부 동반 광고도 비공개로 전환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마약이라는 것이 워낙 이미지 상으로 마약과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법률적인 문제일 텐데 네네. 내사에서 정식 입건이 되면 조사를 받고 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뭐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단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형량은 일단 초범이고 그러면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유아인 씨도 뭐 구속 번번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약을 했다 그러면 뭐 형량 어떻게 받나 그게 중요하겠지만 저렇게 이선균 같이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서가 다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광고와 뭐 드라마, 영화, OTT 드라마까지. 근데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 뭐냐면 페널티 조항이에요. 페널티 조항. 왜냐하면 계약이 그냥 원래 당사자들 사이에 약속했던 대로 쭉 가면 계약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계약서에 넣고 도장 꽝꽝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나 광고는 무엇을 파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파는 거잖아요. 판타지를 파는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맥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맥주가 팔리겠습니까? 오히려 팔릴 맥주도 팔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3억 5천만 원이 오히려 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3억 5천만 원 주고 아니면 10억을 주고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덮이면 그러면 나는 싸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담배 폈었었는데요. 네. 담배 묻지도 않은 폭로를. 근데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끔 한 대를 딱 피우면 담배 같은 것도 사흘 동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약이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드러나겠지만 그런 마약을 딱 맞았을 때 그게 보통 의지로 이게 극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마약이라는 게요. 이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같은 경우가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직접 경찰 그렇죠. 신고했잖아요. 경찰 신고 본인마저도 내 스스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감옥에 가서 끊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사실 처음에 잡힐 때 동생이 신고하고 가족이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광고도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마약을 했던 사람이 광고에 나온다, 또 영화의 주연이 된다. 현재 지금 몇 편을 이제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영화사는 난감을 하겠지요.
만약에 다 찍어놓은 영화, 대한민국 영화 지금 100억 정도 이상 듭니다. 평균적으로 100억. 상당히 비싸군요. 많이 투자하는 게 200까지 드는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면은 제작사, 투자사, 게다가 같이 일했던 스태프까지 몽땅 찍었던 영화가 방영이 안 된다면은, 방송이 안 된다면은 몽땅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 통신사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교육 관련 아이템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 관련 광고였는데 부부가 다정하게 나와서 그 광고를 어떻게 통신사에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신사는 그렇다 치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찍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주연 배우를 교체할 수 있겠지만 일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계, 광고계, 방송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전직 방송통신 부위원장의 설명이 이해가 되기 쏙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제 이성균 씨의 이번 마약 내사 소식의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성균 씨가 이 마약과 관련돼서 과거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당시 이제 성폭력, 마약,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논란 당시에 이번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이슈,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라며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호한 돌직구를 날려서 그때에도 많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성균 씨가 지난달 개봉한 영화 잠 관련 인터뷰에서 나는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기억나요? 버닝썬 게이트 때 네. 빅뱅의 전 멤버 승리, 가수 정준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성균 씨가 한 말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다. 국민들이 많이 피곤할 것 같다.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돌직구를 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때 우리가 만수르 세트로 많이 예. 그 당시를 회자해 보면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 인기를 먹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사업도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흥청망청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거고 그때 인터뷰할 당시 자기가 찍었던 영화 자체가 경찰 관련된 영화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말하자면 마약의 공범자가 되는 순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칸 영화제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이제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초청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기생충에서 인상적인 그렇습니다.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글로벌 스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같이 이제 찍은 광고도 있기 때문에 아내 스스로 즉 한 집안 전체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네. 또 평판 모두에서 파멸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전재수님. 예,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올린 인기라든지 국민적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 실수를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 사실상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그동안 이제 1년에 마약 단속 건수가 2만 건을 넘은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상반기에만 18,000건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최초로 아마 단속 실적이 2만 건을 넘어갈 정도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이전에는 마약 거래가 이제 대면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 그래요? 다 SNS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약의 유통 방식이 이 마약이 이렇게 번지는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필로폰 같은 경우는 1회 투입할 수 있는 그 이제 양의 한 필로폰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2, 3만 원이면 필로폰 1회 투여 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값싸지고 대중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재활하는데도 예. 이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범죄로만 예. 볼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노력들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기울여야 될 그런 골든 타임에 와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피자 한 판 값에 우리 아이들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하라 라는 말을 차 조심하라 라는 말처럼 하는 세상이 됐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솔직히 아이 무슨 대한민국이 그랬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이었어요. 이게 아니네요. 그 마약 문제는 이미 정말 심각해졌군요. 이게 그 마약류 범죄 개수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지표가 보면은 20을 초과하면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20 밑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23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2020년 되니까 3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약을 이제 수사하던 뭐 한동훈 법무장관 말처럼 검사들이 이제 마약 수사 못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검에 강력부가 있거든요. 그게 마약 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예요. 그런데 대검 강력부를 폐지를 했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23에서 우리나라도 초과됐다, 큰일 났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대검 강력부를 2018년도에 폐지를 하니까 20년에 35까지 그냥 헐쩍 점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5까지 뛰었다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이제 강력부는 고사하고 대검에 마약과가 있거든요. 그 마약과 자체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직범죄과의 통합을 갖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바로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나의 또 업적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중국의 맥주 공장에서 근로자가 원료를 보관하는 맥주의 원료, 홉을 보관하는 장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서 이 칭따오 맥주에 대한 사회적 불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찌된 일인지 연유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산둥성 핑두시의 맥주 칭따오 원료 보관 장소. 작업자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수입사 입장은 내수용과 수출용은 별도 제조한다. 영상 속 공장은 내수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불신감은 올라가고 있어요. 식약처 해당 제조업소는 국내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곳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 수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내수용을 경시하면서 수출용은 공을 들이는 과연 제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바지춤을 주섬주섬 그러더니 자,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왜 도대체 저분은 저기서 저러는 걸까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중국 김치에서 맨발로 알몸으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도 확산돼서 중국 김치 못 먹겠다라는 불신감이 커졌는데 칭따오는요. 저 김영주 의원님, 네. 칭따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나하나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야 돼요. 칭따오가 어떤 맥주인데 저기서 저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중국 청도에 있는 칭따오 맥주 공장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한 15,000원 주고 입장료를 내고 보고 그 안에서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칭따오 공장이 세 군데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핑두시에서 만들어진 공장에서는 내수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마시는 맥주에도 저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파는 거는 더 심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역으로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일반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김치 만드는 거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저것은 지금 물론 뭐 합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감증이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뭐 앞으로 중국 맥주를 거절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야말로 다시 한번 중국 정부는 당연히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뭐 또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습니다만은 칭따오 맥주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실제로 제가 본 칭따오 맥주는 다 관람객들이 보기 때문에 설마 보는 데서 저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람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런 행위는 밤에 했을 거예요. 낮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도 없을 때 저런 행위를 했을 텐데 정말 갈수록 중국 스스로가 국가 위상 또 중국 제품의 품위 문제 네. 또 안정성 문제, 품질 문제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점 아닌가 보여집니다. 칭따오 맥주 소변 논란은 비단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칭따오라는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도 맥주 점유율 5,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국내의 수입 맥주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맥주가 바로 칭따오 맥주입니다. 의뢰 한국인이 살아가는 중국집에 가서 칭따오 한 잔 시켜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마시는 맥주가 칭따오인데 안영환님, 네. 칭따오 좋아하시죠? 중국 음식점 가면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칭따오 칭따오죠. 맥주고요. 또 한국 분들이 보통 한자는 청도라고 그러죠. 청도. 칭따오를 가면은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따오 공장을 겨나가는 코스를 많이 들립니다. 유명 관광 저도 명소잖아요. 가봤습니다. 예. 가봤는데 물론 이번에 국내에 수입된 맥주는 해당 공장에서 지금 동영상에 나온 그 해당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칭따오 맥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맥주입니다. 대단하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항상 1, 2, 3위 안에 드는 그런 맥주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두 번째로 중국 역사상 두 번째로 먼저 설립된 회사에서 나온 맥주입니다. 사실 청도 이 산둥반도는 옛날 독일이 조개지로 썼던 그런 지역이에요. 독일이 맥주가 발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맥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나온 맥주이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맥주 공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중국 맥주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중국 음식,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부에서도 이런 중국 특히 위생과 관련된 예.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검역이랄까요?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먹거리 문제가 제기되면 먹거리 엑스파일을 다시 부활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 중국어로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예시 문장에도 칭따오 맥주가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맥주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딸이 학폭 문제가 제기돼서 사표가 수리돼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전치 구주에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학폭 문제를 인정하고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사표를 수리한 겁니다. 저 때가 하필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순방을 앞두고서 터진 일이라 대통령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당, 야당, 여야 간에 하나의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은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로 점철된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까지 실세 자녀들의 연이은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께 밝히십시오. 전재수 의원님, 야당에서는 야 이거 뭐 은폐하려는 거다라고 비판하였고 여당에서는 아니 무슨 은폐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 물러나고 자리에 있으면 또 안 물러난다 뭐라 할 거 아니냐라고 서로 뭐 공방을 벌이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퇴를 요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끝까지 사퇴를 하지 않고 무슨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 카카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범수 의장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과 가까운 측근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사법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의 어떤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현장 물려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유독 사건이 좀 많은 월요일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특징을 보자면은 어지간해가지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람이 죽건 뭐 인사 참사가 나건 막말을 하건 어지간해가지고는 책임을 잘 묻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봐온 반데 이번 그 김성희 의전 비서관의 문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난 뒤에 4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직 공무원은 뭐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근데 자녀 학폭 문제도 수리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무직 공무원 공직자다 보니까 이제 사표가 바로 수리가 됐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그 싸워봐야 얼마나 싸웠겠냐. 예. 애들 싸움이겠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치 구수면은 있잖아요. 거의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피가 그냥 낭자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대변기 위에 앉혀놓고 눈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맞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치료도 못할 정도의 몸 상태였다. 그리고 전치구수면 성인들끼리 싸움을 해도 전치구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4주, 6주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사표 수리하고 말 문제는 아닙니다. 네. 더더구나 학교 폭력의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순신, 이동관, 김성희 벌써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저는 온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승희 의전 비서관 아내의 행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딸 출석 정지 처분 당일 메신저 프로필은 윤 대통령과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된 바 있는데 학폭위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사랑의 매다 김승희 의전 비서관 아내의 진술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매.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부인이 피해자가 잘못해서 반성시키려고 딸이 때린 거다라는 취지의 사랑의 매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서 공분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치 구주는 진짜로 보기 드문 상해예요. 저희가 뭐 상해죄 같은 거 해보면은 전치 4주, 5주도 아주 이게 큰 범죄고 구속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치 8주까지는 봤어도 제가 구주 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전치 구주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갖다 교육 훈육하는 목적으로 사랑에 때릴 수 있죠. 저도 뭐 우리 딸내미 때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치 구주가 나오면 그게 사랑의 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초등학교 3학년이 가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문제니까 순방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의전 비서관 교체하는 거 불가피하다. 의전 비서관 없이 순방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공세하는 거는
역연좌제가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헌법 13조 상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친족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불이익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김승희 그 비서관이 뭐 위중교사한 것처럼 그 딸한테 저 후배 그 상의하다라고 교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감독 책임 정도는 있고 거기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으로 물러나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를 그 이상 뭐 더 이렇게 그 과대평가하고 더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네. 지금 야당에서 명확한 진상 규명,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맞는 말을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전치 9주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치 8주까지 들어봤어도. 그래서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하게 피해 학생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명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일단 경질이 되고 사표를 내고 경질됐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였다고 보고요. 단 지금 이 순간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기사 보면은 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전후가 이렇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만 이 사건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전 비서관이 이에 대한 해명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붙이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요. 이 사건이 야당 의원의 국감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여당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자가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인사검증이 흐리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그 문제를 공직기관 비서관실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국감장까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직기관이 먼저 알고 어찌됐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먼저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여당 쪽에다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 결국에는 김영호 의원이 했다는 것은 야당이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무슨 자체 검증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이어갈 텐데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혁신위원장에 연세대학교 의대에 이뇨한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푸른 눈의 이뇨한 체제로 여당은 혁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총선에 조추송 출마설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 얘기도 해보죠. 조금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한국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뇨한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뇨한 체제로 여당은 혁신을 하게 되고 혁신위 구성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귀화한 외국인 가정 출신이고 또 이 세브란스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잘하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이뇨한 교수가 지난 8월에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은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제가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실 순천은 그냥 깡촌놈입니다. 광주항쟁 5월 25일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 사무총장이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저는 전향한 386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랑 아니면 제가 의사가 안 됐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분이고 순천 깡놈, 깡촌의 깡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 호남과 순천 사랑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를 체제로 뭐 너무 이제 TK 영남 기득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호남 출신의 유명한 외부 인사 거기에 또 할 말을 하는 그러면서 좌우 통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다라고 보이는데 안영환 부위원장님,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뭐 들어서 알고 있고 방송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광주 가는 열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요? 네,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를 굉장히 진하게 씁니다. 진하게 쓰죠. 저를 만나면 반갑성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외국계 외모는 뭐 서양 사람입니다만은 2012년에 특별 귀화를 했으니까 한국인이죠. 뭐 내 고향은 전라도라는 책을 쓴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의 가족력이 참 특이합니다. 중조 할아버지가 유진 벨이라는 분이신데 1895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광주, 목포 등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요한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존 린튼입니다. 이 미국 이름이 린튼에서 린을 인자로 두은 법칙상 그다음에 존이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 이름. 그렇죠. 그래서 임요한이라고 해서 순천 인시의 시조가 됩니다. 순천 인시의 시조예요? 그렇죠. 본래 태어나기는 이제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순천 옮겨가서 내 고향은 전라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분이시고 뭐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가 이제 유진 벨 씨의 사위였는데 또 국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까지 할 정도로 독립운동에도 관심이 있었던 또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전략적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또 전라도라고 강조하는 그런 분을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발 담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정치인이라 할 수는 없는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인물이신데 요는 이제 혁신위원장에 앉아서 과연 성과물이 얼마 적용이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여당의 과거 혁신위원회 간사도 해봤습니다만은 혁신위원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위기 때마다 혁신위원회를 만듭니다.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냅니다. 그 정책들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정책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정당,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가는 별개입니다. 저도 뭐 경험해봤습니다만 실제 의원들의 의총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용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이제 새 위원장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님 워낙 유명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인요한 교수는. 문제는 안영환 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재명의 김은경 혁신위 체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잖아요. 이제 여당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인요한 체제 혁신위원회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망하면 바로 총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띄워야 혁신 성과까지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조금 더 세졌죠. 네. 사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정치적 행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저분과 함께할 혁신위원들이 어떤 면면을 보일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혁신위 정체의 방향과 얼마나 큰 그립감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큰 변수는 지금 당으로 돌아올 원희룡 혹은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이 돌아왔을 때 이분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현역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조율해 가면서 전체를 질 것이냐. 그렇게 되면 혁신위가 잘 되면
또 김기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최고위 안팎을 좀 제가 취재해봤는데 주말에 이제 전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교수에게 전권을 주고 혁신위를 한번 띄우기로 추대가 된 것인데 앞으로 혁신위원 인선도 좀 주목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주말 새 돌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수도권 후보 배치 차원에서 거론된 것 같다라고 설명해줬고요. 여권 관계자는 종로는 뭐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갔다. 당선되면 차기 주자 낙선하면 나락이다. 88년 13대 총선부터 국민의힘 계열 8번, 민주당 계열 4번 승리했던 지역인데 이번 총선에 종로에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등이 출마할 수 있다라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출마했었을 만큼 종로는 정치 1번지로 평가되는 지역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에서는 왕의 남자들, 뭐 임종석, 자칭, 뭐 그다음에 이광재 전 지사 강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는 과연 종로에 누가 나갈 것인가라는 궁금증들이 이제 회자되다가 그럼 뭐 한동훈밖에 없지 않아? 한동훈 장관 어때? 한동훈 어때? 한동훈이 괜찮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이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는 뭐 조선 제1검 하면서 잘하는 건 자타가 다 아는 건데 많이 가려진 부분이 뭐냐면 법무행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법무부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본 건데 법무부의 일반 직원들 뭐 출입국이나 교정이나 지난번 며칠 전에 거창교도소 그때 엄청난 인기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해서도 지금 이민청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임 장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넘겨짚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법무부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사정이 이렇게 뭐 급박하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앵커가 종로 이야기 하셨지만은 저는 종로가 과연 정치 1번지인가? 물론 정치 1번지죠. 역사적으로 그런 전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거기서 국회의원 하셨고 그다음 또 종로에 옛날 같으면은 진짜 4대부의 유력 인사들이 살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는 좀 많이 퇴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정치 1번지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잖아요. 저 같으면 용산에서 출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마 선하신 겁니까?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우려스럽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송영길 최근 용산 이사, 당 관계자, 송 전 대표의 캐릭터상 표현 너무 웃기다. 윤석열 대 송영길 구도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총선 출마해야 한다라고 입장 밝힌 바 있고 조 전 장관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어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 비호감으로 찍힌 조추송이 이름이 신조어가 생겼고요. 조추송. 나설 경우 야권 전체표 갉아먹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추송 이게 뭔가 어감이 딱 떨어지긴 하는데 네. 조추송 무슨 소나무 이름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제 어찌 보면 또 계력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그 지우기,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합의하면서 원내에서의 어떤 그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이 그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추송에 대해서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소위 어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안에서 사실은 뭐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당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과연 저게 민주당의 어떤 건강성을 더 살릴까? 저는 뭐 물론 뭐 송 그 대표인 경우에는 본인이 뭐 죽어도 무소속으로 용산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그룹핑의 가능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주제는 사우디와 방산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은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 벤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 파트너가 우리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 스크란 자질란. 전재수 의원님, 사실 사우디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잖아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었고, 근데 부산 엑스포를 두고 또 라이벌이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치열하죠. 있고요. 저도 지금 11월 말에 이제 그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2박 4일 동안 마지막 이제 그 파리로 가기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중동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우디는 우리하고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어떤 그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이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이 뭐 저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문제, 북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협력해야 할 사안들은 상당히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건 사고도 많았고 뉴스도 많은 아침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유튜브에서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 들어오셔서 김진애 더 라방 직격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시원한 라방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